이복에 너 누구한테 맞은 거야? 한밤중 불시점검에서 발견된 온몸이 피멍든 병사 그를 구하기 위해 대대장과 간부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린 원스타 감찰단장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 본부의 거대한 건물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서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은 감찰단장실이었다. 육군 준장 서혜진. 그녀는 군 전체의 얼음 송곳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그 어떤 두꺼운 비리의 얼음도, 그 어떤 견고한 부조리의 벽도 꿰뚫어버리는 날카로움과 차가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전군에서 손꼽히는 여성 장군이었지만 그녀의 부하들은 그녀를 여군이 아닌 지휘관으로, 그리고 적들은 천적으로 인식했다. 서혜진 준장은 산더미 같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훈련 성과 보고서, 모범적인 병영 생활을 자랑하는 부대들의 사진.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완벽함 아래에서 역겨운 냄새를 맡고 있었다. 너무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이 오히려 더러운 바깥 풍경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김소령. 예, 단장님.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김철수 소령이 즉각 대답했다. 지금 당장 동해안 쪽으로 기동 준비해. 아니. 방향 바꿔. 강원도 인제로 간다. 인제 말씀이십니까? 혹시 12사단에서 특이 동향이라도? 아니, 그냥 오늘따라 그쪽 공기가 제일 썩은 것 같아서. 서혜진의 감찰은 그렇게 시작되곤 했다. 논리가 아닌 직감으로, 보고가 아닌 급습으로. 사단에는 연락하지 마.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도 우리가 가는 줄 알아선 안 돼. 헌병 기동대 2팀만 대동한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4시간 뒤 서혜진 준장과 최소한의 감찰팀을 태운 검은색 지휘 차량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악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을지부대라 불리는 육군 제12보병사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험하며 그래서 가장 군기가 셀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믿는 곳. 서혜진은 그 믿음이야말로 비리가 자라기 가장 좋은 토양임을 알고 있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도 사단 지휘부는 감찰단장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실을 그냥 지나쳐 가장 깊숙하고 험준하다는 산악연대의 한 대대 황인철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로 차를 몰았다. 새벽 3시. 대대 위병소 근무병은 어둠 속에서 별안간 나타난 별 하나, 준장의 표식에 숨이 넘어갈 듯 경악했다. 충성. 누구십니까? 육군 본부 감찰단장이다. 위병소 근무 수칙은 제대로 숙지하고 있나? 서혜진의 얼음 같은 목소리에 근무병이 얼어붙었다. 그 사이 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투복을 꿰입다시피 한 대대장 황인철 중령과 주임원사 마동필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충성. 단장님, 어인일이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예고도 없이. 황인철 중령은 육사 출신으로 다음 대령 진급이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 완벽한 군인의 표본처럼 보였지만 서혜진은 그의 눈에서 순간 스치는 당혹감과 짜증을 놓치지 않았다. 예고를 하고 오면 그게 감찰인가? 시찰이지. 서혜진은 차에서 내렸다. 인제의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다. 보고는 필요 없다. 지금 즉시 병사들 자고 있는 생활관을 보겠다. 예. 하지만 단장님. 병사들이 모두 취침 중이고 또 여기는 전부 남자 병사들만 있는 생활관이라 단장님께서 들어가시기에 좀. 황인철이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마동필 상사가 아주 작게, 하지만 서혜진의 귀에는 똑똑히 들릴 만큼 비웃음을 흘렸다. 별은 달았지만 계집은 계집이군.
서예진의 눈이 마동필을 향했다. 마 상사. 예. 단장님. 방금 웃었나? 내 지시가 우스운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남자 병사들 생활관이라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마 상사, 자네는 지금 본부 감찰단장을 여자로 보는 건가 아니면 장군으로 보는 건가? 내 군복에 달린 별이 자네 눈에는 그저 장식품으로 보이는 모양이지? 마동필의 거대한 덩치가 움찔했다. 황인철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단장님. 마 상사가 실언을. 당장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저희 대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복도는 숨막힐 듯이 고요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냄새였다. 황인철은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일생활관으로 그녀를 이끌려 했다. 단장님, 이쪽. 됐다. 서예진은 그의 안내를 무시하고 가장 구석지고 낡은 삼생활관 문을 망설임 없이 열어젖혔다. 단장님, 거기는. 문이 열리고 희미한 복도 불빛과 함께 지독한 땀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역한 약품 냄새가 훅 끼쳤다. 30명 남짓한 병사들이 고된 훈련에 지친 듯 잠들어 있었다. 서예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고생한다. 내 새끼들. 그녀가 장군이 된 이유이자 이 험한 군 생활을 버티는 이유였다. 그때였다. 가장 구석진 침상. 관물대에는 김하늘 일병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 병사가 서예진의 기척에 마치 전기라도 튄 것처럼 몸을 경련했다. 그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서예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병사에게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이불을 살짝 걷어냈다. 그 순간 서예진의 눈이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사의 팔. 전투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목은 검붓다 못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단순한 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구타의 흔적이었다. 병사는 그제야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별 하나, 준장의 계급장을 보자 숨이 넘어갈 듯 경악했다.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켜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병사.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희미한 불빛에 그의 뺨이 드러났다. 선명한 손자국과 함께 터진 입술. 서예진 준장의 따뜻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영하의 얼음으로 변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황인철 중령과 마동필 상사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서예진은 김하늘 일병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조용히 무릎을 굽혀 그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황인철 중령. 예. 단장님. 에게. 서예진은 떨리는 김하늘 일병의 어깨를 감쌌다. 자네가 말한 완벽한 상태인가? 새벽의 산악대대 본부. 대대장실은 인제의 겨울보다 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서예진 준장은 김하늘 일병을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감찰팀 차량에 태웠다. 부대 의무실이 아닌 춘천에 있는 국군병원으로 이송한다. 외상 및 심리치료 그리고 증인 보호가 목적이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을 금한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는 황인철 중령, 주임원사 마동필 상사, 그리고 김하늘 일병의 직속 중대장이라는 오승수 대위를 대대장실에 모두 세워두었다. 김하늘 일병의 상처 어떻게 된 거지?
서예진의 질문에 황인철 중령이 한 걸음 나섰다. 그는 이미 평정심을 가장한 안타깝다는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단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그 김하늘 일병이 부대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소위 말하는 특급 관심병사입니다. 어제 야간 산악급속 행군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 굴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굴렀다고? 서예진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산비탈에서 구른 놈이 팔목은 저렇게 밧줄로 맞은 듯한 멍이 들고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나? 황중령. 자네, 내가 감찰단장 되기 전에 보병학교에서 전술학 교관이었던 건 잊었나? 굴러서 생긴 상처와 맞아서 생긴 상처도 구분 못할 것 같나? 황인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서예진이 단순한 행정직 여군 장군이 아니라 야전과 전술의 정통한 실전형 지휘관임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때 마동필 상사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단장님, 그게 말입니다. 여군 장군님이시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가 또다시 여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이곳 강원도 산악부대 놈들은 훈련이 워낙 빡셉니다. 사내 자식들끼리 훈련하다 보면 거칠게 뒹굴기도 하고 장난삼아 툭툭 치기도 합니다. 저 김하늘 일병이 워낙 약해 빠져서 남들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은 것처럼 구는 놈입니다. 군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 중이었습니다. 서예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마동필을 향했다. 마 상사. 자네는 지금 본부 감찰단장에게 군기를 논하는 건가? 특별관리라. 그 특별관리가 혹시 특별구타를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직함은 여군 장군이 아니라 감찰단장이다.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성별을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면 그 입을 군법으로 꿰매버릴 줄 알라. 송구합니다. 마동필이 거칠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반성이 아닌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이들은 서예진을 잠시 왔다 가는 소나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좋아. 그럼 다른 병사들 이야기도 들어보지. 서예진은 즉시 삼생활관 병사 전원을 기상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어젯밤 김하늘 일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 중에 다친 건 맞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때린 사람은 없나? 마동필 상사나 오승수 대위가? 병사들은 질문을 받는 순간 자신들의 뒤에 서 있는 간부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하면 너도 죽는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없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가혹 행위가 없습니다. 모든 병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내리깔고 교과서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다. 김하늘의 동기로 보이는 이준기라는 이름의 일병. 그는 질문을 받자마자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로봇처럼 대답했다. 그의 손톱은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겨 있었다. 서예진 준장은 깨달았다. 이곳은 견고한 침묵의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수용소였다. 모두 들었겠지. 황중령 마 상사. 서예진은 병사들을 생활관으로 돌려보낸 뒤 간부들을 노려보았다. 병사들은 모두 자네들 말대로 훈련 중 다친 거라고 하더군.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단장님께서 현명하게. 시끄럽다. 서예진의 일갈에 황인철의 말이 뚝 끊겼다. 김소령. 예, 단장님. 지금 즉시 육군본부 감찰단 직속 특별감찰팀 전원 비상 소집해. 오늘부로 12사단 산악대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감찰단장 직권이다. 황인철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 단장님. 최전방 부대에 대한 본부 직속 감찰은 부대 사기 저하와 전투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이건 월권입니다.
월권? 부하 병사가 피멍이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공포에 질려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게 자네가 말하는 전투력인가? 서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중령. 나는 내 새끼들 얼굴에 피멍 들게 하는 지휘관을 지휘관으로 인정한 적 없다. 그녀는 황인철 중령의 어깨를 스치며 대대장실을 나갔다. 오늘부터 이 대대의 모든 지휘권과 작전 통제는 12사단장에게 임시 이관한다. 그리고 황인철 중령, 마동필 상사, 오승수 대위. 자네들 3명은 오늘부로 직무 정지 및 감찰 대상자 신분으로 대기해. 감찰 끝날 때까지 대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서혜진 준장의 본부 직속 감찰팀이 인제에 도착하면서 산악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하지만 황인철 중령과 그 일당이 구축해 놓은 침묵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두껍고 견고했다. 감찰팀이 병사들을 1대1로 분리해 면담을 시도했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심지어 일부 부사관들은 여군 장군이 와서 부대 분위기만 망치고 있다. 최전방 실정도 모르면서 책상머리에서 배운 대로만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다녔다. 황인철 중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무 정지를 상급 부대인 12사단 사령부와 육군 본부의 연줄에 부당한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서혜진 장군 너무 과합니다. 감성에 치우쳐서 최전방 지휘관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겁니까? 여자라서 그런지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는 서혜진의 성별을 무기 삼아 그녀의 감찰을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히스테리로 몰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육군 본부의 서혜진 직속 상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 장군, 지금 뭐 하는 건가? 증거도 없이 최전방 부대를 이잡듯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 안 그래도 북한 놈들 움직임이 심상찮은데 전투력 공백 생기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황중령 그 친구 일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야. 적당히 하고 복귀하게. 서혜진은 전화기를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또다시 여자라서 감정적이라는 프레임.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싸워왔던 가장 거대한 적이었다. 상관님, 저는 지금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좇고 있습니다. 피멍이 든 병사의 얼굴이 사실이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눈빛이 사실입니다. 이 감찰 증거가 나올 때까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이 싸움에서 지면 그녀는 월권과 명령 불복종으로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내부가 닫혀 있다면 외부를 뚫어야 했다. 김소령. 지금 즉시 이 대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전역한 병사들 명단 전부 뽑아. 특히 의병 제대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전역자들로. 김철수 소령이 즉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서혜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박시후. 3개월 전 만기 전역. 전역 사유 복무 부적응 및 공황장애. 이 친구다. 지금 당장 이 전역자를 찾아. 내가 직접 만나겠네. 한편 그녀는 춘천 국군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김하늘 일병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며칠간의 안정으로 그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다. 하늘아. 서혜진은 그의 침상 옆에 앉았다. 나는 내 사단장도 대대장도 아니다. 나는 너를 때린 그놈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를 가리켰다. 이게 뭔지 아나? 이건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그 뻔한 거짓말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 동기 이준기 일병 그리고 내 후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이준기라는 이름에 김하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무서운 거 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절망 아니었나? 나는 그 절망을 끝내러 왔네. 나를 믿어라. 김하늘 일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무서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마동필 상사가 그의 입에서 드디어 봉인되었던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마 상사는 저희 집안 사정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것까지 그래서 저를 더 때렸습니다. 돈이 안 나온다고. 돈? 네. 오승수 대위님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대에 적응을 못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 부대 발전 기금을 좀 내면 편한 보직으로 빼주겠다고. 서예진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 폭력과 공갈이 뒤섞인 최악의 부패였다. 김하늘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돈을 내지 못했고 그 본보기로 매일 밤 창고로 끌려가 마동필에게 구타를 당했던 것이다. 황인철 중령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 오 대위님이 항상 대대장님 허락 맡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둔 돈으로 간부들 회식하고 황 중령님은 주말마다 외박 나가서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김철수 소령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단장님, 박시후 예비역 병장 찾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내가 직접 간다. 서예진은 김하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고맙다. 내 용기가 내 전우들을 살릴 거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춘천에서 서울로 향했다. 서울의 한 허름한 고시원. 그곳에서 만난 박시우는 군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난민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예진의 군복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다. 가십시오. 저 군대랑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박시우 병장. 나는 자네를 벌주러 온 게 아니야. 자네의 후임 김하늘 일병이 어젯밤 자네와 똑같은 일을 당했네. 서예진은 문틈으로 피멍이 든 김하늘의 사진을 밀어넣었다. 박시우가 사진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가 도망쳐 나온 지옥의 풍경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 악마들 마동필, 황인철. 그의 증언은 김하늘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다. 그 모든 기록 행정보급관 한철규 중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친놈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심지어 누구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전부 기록합니다. 어디에? 그의 개인 이동식 저장 장치 USB입니다. 검은색이고 항상 전투조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는 그게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장부. 모든 비리와 가혹 행위가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서예진 준장은 서울의 고시원 복도에서 즉시 인제에 있는 김철수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소령. 지금 즉시 헌병 특수임무대 SDT 전원 비상 대기시켜. 사유는 대테러 훈련. 그리고 감찰단장인 4명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군 검찰에 청구해. 대상은 황인철, 마동필, 오승수 그리고 한철규다. 그녀는 이제 얼음 송곳이 아니라 부패한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추가 되어 인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예진 준장이 서울에서 인제로 복귀했을 때 12사단 산악대대의 공기는 그녀가 떠나기 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워져 있었다. 그녀의 특별감찰 명령은 부대 전체를 거대한 얼음 감옥으로 만들었다. 모든 출타와 휴가는 정지되었고 부대 출입은 감찰단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병사들은 감찰팀의 면담에 불려다니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서예진이 잠시 머무는 태풍일 뿐이며 태풍이 지나가면 이곳을 지배하는 토착신들,
즉 황인철과 마동필의 보복이 시작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대대장실. 직무가 정지된 황인철 중령은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집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 군용 전화기를 붙들고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예, 장군님. 접니다. 황인철입니다. 예, 그 서혜진이라는 여자 완전 미친년입니다. 예, 그냥 감정적인 히스테리입니다. 병사 하나 멍든 거 가지고 최전방 부대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장군님께서 육군 본부에 힘 좀 써주십시오. 저 여자 저러다 군복 벗어야 정신 차립니다. 그는 자신의 연줄이라 믿는 군단과 본부의 고위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서혜진을 절차를 무시하는 감정적인 여군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주임원 사실. 마동필 상사와 오승수 대위, 그리고 행정보급관 한철규 중사가 은밀하게 모여 있었다. 마동필은 거대한 덩치로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시발, 저 계집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황중령님은 뭐하고 계신데? 오승수 대위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지금 본부에 계속 라인 넣고 계십니다. 근데 저 서혜진이라는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본부에서도 얼음 송곳으로 불린답니다. 찔러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얼음 송곳? 지랄하네. 마동필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송곳은 부러뜨리면 그만이야. 여자가 별 달았다고 뭐 대단한 것 같아?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몽둥이 맛을 못 봐서 저러는 거라고. 그의 흉포한 눈빛이 한철규 중사에게 향했다. 야, 한중사.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예? 뭐 말씀이십니까? 뭐긴 뭐야. 검은 장부 말이야. 내 놈이 매일 전투조끼에 넣고 다니는 그거. 한철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안전합니다. 지금도 제 제품 안에 있습니다. 당장 파기해. 마동필이 소리쳤다. 아, 안 됩니다. 그걸 파기하면 나중에 황중령님께서.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마동필이 한철규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황중령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저 미친년이 저걸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다고. 당장 없애. 하지만 그건 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게 지금 내 놈 목에 감긴 올감이야. 이 멍청한 새끼야. 바로 그때 황인철 중령이 대대장실에서 나와 주임원 사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예. 중령님, 드디어 저 미친년을 치워준답니까? 마동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황인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아니, 서혜진이 그 여자가 본부 감찰차장님 투스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단다. 예? 감찰차장님께서 최전방 전투력 약화시키지 말고 당장 복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여자가 전투력은 이미 중령님이 다 말아드셨고 감찰은 내 고유 권한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다고 한다.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관인 투스타의 명령을 준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서혜진이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이 감찰에 걸었다는 의미였다. 진짜 미친년이네. 마동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황인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 여자가 서울에 갔다 왔다. 김하늘 놈이 입원한 춘천병원에도 들렀고 그리고 박시후 그 자식도 만나고 온 것 같다. 박시후라고요? 오승수 대위의 얼굴이 하얘졌다. 박시후는 그들이 갈취한 첫 번째 작품이자 가장 심하게 괴롭혀 의병 제대시킨 병사였다. 그놈이 입을 열었다면 장부 이야기도 했을 거다. 한철규. 황인철이 한철규에게 달려들었다.
당장 그거 일이네. 내가 직접 파기한다. 안 됩니다. 중령님, 이 새끼가. 세 사람이 검은 장부를 두고 멱살잡이를 하는 추악한 풍경이 벌어졌다. 그들은 서혜진이 투스타의 명령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라며 마지막까지 폄하하고 있었다. 일단 저 여자를 막아야 한다. 황인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증거를 없애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하는 게 두 번째다. 마동필의 눈이 번뜩였다. 배신자라면 김하늘은 병원에 있으니 그놈 친구 이준기 말입니까? 그래. 그놈. 황인철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놈이 오늘 밤 타냐고 야간 근무더군. 마 상사. 자네가 특별 관리 좀 해줘야겠어. 서혜진이 그놈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원히 닫게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중령님. 마동필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저 계집 장군년한테는 산악부대의 야간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까지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감히 여자의 몸으로 별을 달고 이 험한 곳에 기어들어.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서혜진 준장은 자신의 임시 지휘소대대 통신실에서 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좋아. 김소령, 지금 즉시 헌병 특임대 SDT 투입 준비시켜. 그녀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감찰팀의 한 장교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단장님, 방금 면담을 마친 한 병사 이준기의 동기에게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뭔가? 오늘 밤 마동필 상사가 이준기 일병을 처리할 거라는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이준기 일병, 오늘 밤 혼자 타냐고 근무입니다. 서혜진의 눈이 얼음 송곳처럼 빛났다. 김소령. 작전 변경한다. 지금 즉시 두 개의 팀으로 나눈다. 1팀은 나를 따라 한철규 중사의 검은 장부를 확보한다. 2팀은 자네가 지휘해. 탄약고로 가서 마동필 상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준기 일병을 구해. 그녀는 방탄조끼를 걸치며 말했다. 저들이 여자라고 얕보는 이 밤에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인제의 새벽은 뼈를 애는 듯 했다.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한 그 시각, 12사단 산악대대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 헌병 특수임디 무대 SDT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얼음 폭풍. 서혜진 준장이 직접 명명한 이름이었다. 1팀 목표 지점 행정 보급 관실 및 숙소까지 30초 전. 2팀 목표 지점 탄약고까지 1분 전. 전원 불필요한 소음 없이 침투한다. 목표는 증거 확보 및 증인 보호. 저항 시 즉각 제압한다. 서혜진은 방탄 헬멧의 통신망을 통해 냉정하게 지시했다. 그녀 자신도 1팀의 선두에서 권총을 든 채 한철규 중사가 잠들어 있을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철규 중사의 숙소 문은 잠겨 있었다. 수신호와 함께 SDT 대원이 특수 장비로 소리 없이 문을 개방했다. 진입. 문이 열리고 대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지만 침상은 비어 있었다. 단장님, 없습니다. 젠장. 서혜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김새를 채고 도망쳤나? 아니면 행정반, 행정보급관실로 간다. 서혜진은 즉시 방향을 돌려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대대 본부 행정반으로 향했다. 그곳의 행정보급관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철규는 잠을 자는 대신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돌입. 이번에는 경고할 시간도 없었다. SDT 대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방 안에는 한철규 중사가 책상 위에 노트북과 수십 개의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불을 붙인 라이터와 작은 쇠망치를 들고 있었다. 장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던 참이었다. 한철규는 서혜진과 특임대를 보자 공포에 질려 책상 위에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를 망치로 내리치려 했다. 잡아! 서혜진이 외쳤다. 대원이 몸을 날려 그의 팔을 제압했다.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라이터가 꺼졌다. 한철규는 발악하며 책상 위 저장 장치들을 물이 든 컵에 쏟아부으려 했다. 서혜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한철규의 멱살을 잡고 책상에 처박았다. 이게 내 놈이 말한 생명줄인가, 한철규. 살려주십시오. 단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닥쳐. 서혜진은 책상 위에 흩어진 저장 장치들 속에서 유독 손때가 묻은 검은색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다. 박시후와 김하늘이 말한 바로 그것이었다. 한철규 중사.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공갈 방조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같은 시각 부대 외곽에 고립된 탄약고. 이 팀을 이끄는 김철수 소령과 SDT 대원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탄약고 초소 내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근무자인 이준기 일병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 마동필 상사가 있었다. 초소 내부는 지옥이었다. 이준기, 이 개새끼야. 마동필이 이준기 일병의 뺨을 후려쳤다. 이 일병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가 감찰단 그년한테 다 불었지? 내 친구 김하늘이처럼 배신자 새끼. 아닙니다. 주임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시끄러워. 마동필은 이 일병의 전투복을 찢어발기듯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 황중령님이 그러시더라. 너 같은 놈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을 자격도 없다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회를 주지. 마동필은 초소 구석에 있던 낡은 밧줄을 이 일병의 목에 걸었다. 지금부터 유서를 써라. 나는 서혜진 준장의 강압적인 감찰에 못 이겨 그리고 김하늘의 거짓말에 동조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어때, 시나리오 좋지? 살려주십시오. 원사님. 이준기 일병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다. 시끄럽다니까. 마동필이 이준기 일병의 복부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 즉시 인지를 풀어라, 마동필 상사. 김철수 소령의 확성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초소의 모든 조명등이 일제히 켜지며 마동필의 흉포한 얼굴을 비췄다. SDT 대원들이 그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이런 시발. 마동필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준기 일병의 목을 더 세게 조이며 밧줄을 초소 기둥에 묶었다. 오지마. 이 새끼들아.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이놈 목부터 꺾어버릴 거다. 그 계집 장군한테 가서 전해. 어디 여자가 감히. 마동필. 마지막 경고다. 인지를. 닥쳐. 마동필은 이준기 일병을 방패 삼아 초소 밖으로 나오려 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아니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비살상용 고무탄이었다. 마동필의 어깨를 정확하게 맞췄다. 크악. 마동필이 비명을 지르며 이준기 일병을 놓쳤다. 그가 고개를 돌린 곳 어둠 속 저격 지점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서혜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1팀의 상황을 종료시킨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팀의 저격 지점으로 합류해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특임 대용 비살상 저격 소총이 들려 있었다. 너. 마동필이 어깨를 부여잡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마동필 상사. 서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놈이 여자라고 무시하던 바로 그 감찰단장이다. 그리고 내 놈이 계집이라고 불렀던 그 손으로 내 놈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중이지. SDT 대원들이 달려들어 거구의 마동필을 바닥에 제압했다. 마동필 상사, 살인 미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두 개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서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준기 일병에게 다가가 자신의 방탄 헬멧을 벗어 씌워주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병사. 그녀는 검은 장부가 든 주머니를 두드렸다. 그리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대대본부 황인철 중령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기다리고 있을 대대장실로 향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였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12사단 산악대대의 대대장실은 그보다 더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황인철 중령은 자신의 왕좌였던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왕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책상 위 자신의 명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쾅!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황인철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들어온 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여는 건 여전하시군, 서준장.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우려는 듯 삐딱하게 서혜진을 불렀다. 서혜진은 방탄조끼도 벗지 않은 전투 차림 그대로 그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방금 전 한철규에게서 압수한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를 그의 명패 옆에 탁 소리나게 던졌다. 황인철의 동공이 그제야 반응했다. 그가 그토록 파기하려 했던 그의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게 자네가 찾던 건가, 황중령? 서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철규 중사는 방금 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네. 아주 시끄럽게 울면서 말이야. 나는 황중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그리고 자네의 충견 마동필 상사. 서혜진은 창밖 막 헌병 차량에 실리고 있는 마동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준기 일병을 살해하려던 참에 잡혔지. 여자 장군년에게 전화라더군. 감히 험한 곳에 기어들었다고. 황인철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연주를 믿고 있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서장군. 당신은 지금 육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당신이 투스타 명령을 씹었다는 거 본부에 다 보고됐어. 이깟 장부 하나로. 이깟 장부? 서혜진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어 그 장부를 연결했다. 그리고 감찰팀 요원에게 눈짓했다. 암호는 한철규가 이미 자백한 뒤였다. 자네가 이깟 장부라고 부른 것의 내용을 나도 방금 확인했네. 황중령. 자네는 군인이 아니었어. 자네는 악마였군. 노트북 화면에 파일들이 떴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지옥의 연대기였다. 첫 번째 파일 부대 환경 개선 기금. 파일이 열리자 강지훈, 김하늘, 이준기를 비롯한 수십 명의 병사 이름이 나타났다. 그 옆에는 그들의 가정 환경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 중소기업 대표 자산 20억 추정, 어머니 강남 소재 상가 보유. 그리고 그 옆에는 징수액과 담당 간부 징수 방법이 적혀 있었다. 박시후 1000만 마동필 산악 적응 훈련 3회 실시 후 완납 김하늘 500만 오승수 부모 상담 면담 5회 미납. 산악 적응 훈련과 면담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자행한 폭력과 협박을 의미하는 암호였다. 김하늘은 돈을 내지 못해 미납 상태였고 그래서 본보기로 집중 구타를 당했던 것이다. 이건 닥치고 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두 번째 파일 대외 협력비 지출. 이것이 황인철의 연줄이었다.
그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 상납한 내역이었다. 바이퍼님 명절 선물 500만 롯데백화점 상품권. 드래곤님 자녀분 유학 축하금 1000만 현금. 이글님 감찰차장 골프 접대 350만 블루 드래곤 골프장. 이글이라는 코드명. 그것은 방금 전 서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중령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투스타 감찰차장의 것이었다. 아. 황인철은 이제야 자신이 왜 그토록 서혜진을 막으려 했는지, 그리고 서혜진이 왜 투스타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깨달았다. 그래. 자네가 믿던 그 이글님도 이제 자네와 함께 추락할 준비를 해야겠지. 그리고 마지막 파일. 특별관리병사. 서혜진은 이 파일을 열기 전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자네 딸이 봐서는 안 될 물건이더군, 황중령. 자네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파일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과 수십 개의 짧은 동영상 클립이 들어있었다. 마동필이 병사들을 구타하는 장면, 오승수가 병사들의 부모와 통화하며 협박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서혜진은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대대장실. 바로 이 방이었다. 황인철이 웃으며 마동필에게 말하고 있었다. 마 상사, 너무 세게 때리면 티나. 저 박시후 저놈 아버지가 변호사라니까. 멍은 안 들게, 하지만 뼛속까지 아프게 때리라고. 그래야 돈이 빨리 나오지. 하하. 황인철은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오만함, 모든 자존심, 모든 연줄이 이 검은색 저장 장치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혜진을 향해 기어가려 했다. 서 장군 혜진아, 아니 준장님. 제발 한 번만. 그는 그녀의 군화를 붙잡으려 했다. 당신도 여자니까 알지 않소. 정이라는 게, 잡이라는 게 내 딸이. 서혜진은 그 손을 군화발로 가볍게 밀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얼음 송곳 같은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보며 말했다. 잡이. 그녀는 황인철의 귀에 대고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여자라서 감정적이라고. 그래, 맞아. 나는 지금 지독하게 감정적이야. 내 새끼들을 지옥에 빠뜨린 내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라는 감정.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놈들이 나를 여자라고 무시했을 때 나는 내 놈들의 목을 칠칼을 갈고 있었다.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는 지금 나는 내가 흘릴 피눈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아! 황인철 중령. 오승수 대위. 오늘부로 전원 긴급 체포한다. 서혜진은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끌어내. 이 방은 역겨워서 더 이상 숨도 못 쉬겠군. 그리고 방독면 가져와. 이 방 전체를 소독해야겠다. 저 쓰레기가 남긴 악취가 빠질 때까지. 서혜진은 대대장실을 걸어 나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인제의 차가운 산봉우리 위로 핏빛처럼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부대 연병장에는 모든 병사들이 집합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과 귀족들이 헌병 차량에 실려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눈에 아주 조금씩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강원도 인제. 12사단 산악대대의 대대장실은 이제 왕을 잃은 왕자가 되었다. 황인철 중령이 끌려나간 그 방은 서혜진 준장의 임시 지휘 통제소가 되었다. 그녀는 방탄조끼도 헬멧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중앙에 놓인 검은색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를 지옥으로 만든 모든 악행이 응축된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단장님. 김철수 소령이 방금 제압한 한철규 중사를 끌고 들어왔다.
한철규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한철규 중사. 이 장부의 암호가 뭔가? 서예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한철규는 고개를 저으며 덜덜 떨기만 했다. 모릅니다. 저는 그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서예진은 김소령에게 눈짓했다. 방금 마동필 상사가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네. 나는 황중령님이랑 한중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돈 관리는 전부 한중사가 알아서 했고 자기는 그냥 굳은 일만 맡았다고 말이야. 거짓말. 아닙니다. 마 상사가 그 개자식이. 한철규의 눈이 뒤집혔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마동필은 아직 입도 열지 않았지만 이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기회는 한 번이야. 한중사. 자네가 주범이 되어 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10년 이상을 감방에서 썩을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협조해서 자네가 이용당했다는 걸 증명할 건가. 9. 한철규가 울부짖으며 암호를 내뱉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돈을 갈취했던 날짜의 조합이었다. 서예진은 감찰팀의 사이버 분석관 오민식 소령에게 저장 장치를 건넸다. 오 소령은 말이 없는 대신 손가락이 기계처럼 빠른 전문가였다. 그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고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 가득 수백 개의 파일이 떠올랐다. 단장님, 파일이 총 3개의 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가라앉았다. 김철수 소령은 침을 삼켰고 서예진은 그 화면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첫 번째 파일의 이름은 부대 환경 개선 기금이었다. 오민식 소령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인간 사냥 목록이었다. 입소자 가정 환경 담당 간부 관리 등급 징수액 조치 사항. 박시우 부친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 담당 마동필 등급 최상 징수액 1천만 원 조치 산학 적응 훈련 3회 실시 후 완납. 김한을 부친 중소기업 운영 현재 부도 위기 담당 오승수 등급 중하 징수액 500만 원 조치 부모 상담 5회 특별 면담 7회 실시. 현재 미납. 본보기 조치 필요. 이준기 모친 강남 소재 상가 보유 담당 마동필 등급상 징수액 700만 원 조치 체력 단련 2회 실시 후 완납. 매우 순종적임. 산학 적응 훈련 특별 면담 체력 단련.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구타와 협박의 다른 이름이었다. 김하늘은 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본보기로 그토록 잔인하게 맞았던 것이다. 김철수 소령이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다음. 서예진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두 번째 파일의 이름은 대외 협력비 지출이었다. 단장님, 이것은. 오민식 소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이 바로 황인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의 연줄이자 보험이었다. 파일에는 그들이 병사들에게서 뜯어낸 피 같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코드명 독사 육군 본부 인사처 명절 선물 50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코드명 용군단 사령부 작전처 자녀 유학 축하금 1천만 원 현금. 코드명 매 육군 본부 감찰실 주말 골프 접대 350만 원 용평 골프장. 김철수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장님, 코드명 매는 설마. 매.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 서예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중령 건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던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육군 본부 감찰차장인 투스타 장군의 코드명이었다. 황인철은 자신의 상관, 그것도 감찰실의 최고위 간부에게까지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의 왕국을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서예진은 자신이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를 캐러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독사의 둥지를, 그것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독사의 둥지를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되었다. 계속해. 예, 마지막 파일입니다. 이름은 특별관리입니다. 오민식 소령의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다. 그 폴더를 열자 수백 장의 사진과 수십 개의 짧은 동영상 클립이 나타났다. 마동필과 한철규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도착적인 버릇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김하늘 일병의 피멍이 든 얼굴. 날짜는 서혜진이 급습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두 번째 사진. 박시후 예비역 병장이 혹한기 훈련 중에 속옷만 입은 채 눈밭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의 등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오민식 소령이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대대 창고 안. 마동필 상사가 이준기 일병으로 보이는 병사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내 엄마가 상가 주인이라고. 하. 돈 많으면 뭐해. 아들 새끼가 여기서 이렇게 맞고 사는 것도 모를 텐데. 야, 한중사, 이거 잘 찍어. 나중에 돈 안 보낼 때 어머님께 보내드리게. 살려주십시오. 시끄러워.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촬영하는 한철규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꺼. 서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예. 당장 꺼. 서혜진이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김철수 소령은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구역질을 참고 있었다. 서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어깨는 미동도 없었지만 책상을 짚은 손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얼음 송곳이라 불리던 그녀의 눈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강철 목련도 아닌 얼음 송곳이라 불리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우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분노를, 그 슬픔을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로 벼려냈다. 오소령. 예, 단장님. 이 모든 자료 10중, 20중으로 백업해. 원본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육군 본부 중앙수사단으로 즉시 이송한다. 알겠습니다. 김소령. 예, 단장님. 지금 즉시 군 검찰단 헌병 중앙수사단 전원 비상 소집해. 황인철, 마동필, 한철규, 오승수 이 네 놈의 신문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서혜진은 대대장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인재의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코드명 매를 잡으러 갈 준비도 해야지. 오늘은 사냥하기 좋은 날이군. 12사단 산악대대의 임시 구금시설. 평소에는 징계 입창자들이나 드나들던 그 좁고 차가운 공간이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든 왕국의 잔당들로 가득 찼다. 서혜진 준장은 신문 순서를 정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가장 오만한 자를 마지막에. 첫 번째 대상은 행정보급관 한철규 중사였다. 그는 이미 검은 장부가 넘어간 것을 알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단장님. 취조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무릎부터 꿇었다. 저는 그냥 황중령님이 시키는 대로 장부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마 상사가 무서워서 그가 때리는 걸 찍으라고 해서 찍었을 뿐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서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병사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드님이 편해지려면이라며 돈을 요구한 것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도 마 상사가 시킨 건가? 검은 장부에는 한철규의 개인 주식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한철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음을 깨달았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
전부 다 불겠습니다. 황중령님이 상납한 명단 전부 다 압니다. 매가 누군지도 압니다. 늦었어, 한중사. 서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놈이 불고 싶은 그 정보는 내 놈의 장부가 이미 나보다 더 상세하게 자백했으니까. 내 놈에게 남은 건 주범이냐 종범이냐가 아니라 몇 년을 더 썩느냐의 차이뿐이다. 한철규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져 울부짖었다. 두 번째 대상은 주임원사 마동필 상사였다. 그는 한철규와 달랐다. 여전히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인 줄 아는 듯 껄렁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서혜진을 노려보았다. 어이쿠, 높으신 분이 이런 냄새나는 곳까지 직접 오셨네. 근데 어쩌나? 나는 할 말 없는데. 그는 서혜진의 성별을 의식하며 일부러 더 거칠고 남성적인 태도를 취했다. 군대라는 게 말이야, 장군님. 좀 빡세게 굴려야 돌아가는 곳이야. 당신처럼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보던 여군 나부랭이가 뭘 알겠어? 내가 쟤들 좀 팬 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죽을 죄냐고? 서혜진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신문실에 대형 모니터를 켰다. 내 놈이 말하는 군기가 뭔지 나도 좀 보지.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특별관리 폴더에 있던 마동필이 이준기 일병의 머리채를 잡고 낄낄거리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내 엄마가 상가 주인이라고. 하. 돈 많으면 뭐해. 마동필의 꼬았던 다리가 풀렸다. 그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어렸다. 이게 뭐야? 조작된 거야? 조작? 서혜진은 다음 영상을 틀었다. 새벽녘 탄약고에서 그가 이준기 일병의 목에 밧줄을 걸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특임대원의 헬멧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이었다. 유서를 써라. 나는 서혜진 준장의 강압적인 감찰에 못 이겨. 아. 마동필의 흉포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군기가 아닌 살인 미수로 기소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혜진은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가 체포되면서 발악하던 목소리였다. 그 계집 장군한테 가서 전해. 어디 여자가 감히. 서혜진이 모니터를 껐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마동필 상사. 서혜진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놈이 계집 장군이라고 부른 바로 그 여자가 내 놈의 남은 인생을 군사교도소에서 썩게 만들 얼음 송곳이다. 내 놈이 말하는 빡센 군기, 교도소에 가면 내 놈보다 더한 놈들에게 매일 맛보게 될 테니 기대하고 있어. 잘못했습니다. 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까의 흉포한 맹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거대한 덩치를 한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혜진의 군화를 잡으려 했다. 서혜진은 그 더러운 손을 가볍게 피했다. 끌어내. 마지막은 황인철 중령이었다. 그는 앞선 두 명과 달리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연줄이 매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서준장, 당신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요. 이 모든 건 당신의 월권이고 불법 감찰이요. 나는 곧 여기서 나갈 거요. 매 장군님이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테니. 그는 매라는 코드명을 입에 올리며 서혜진을 협박했다. 그래. 서혜진은 그의 책상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마치 이 방의 새로운 주인이 그랬듯. 그 매 장군님이 방금 전 육군 본부 긴급회의에서 자네를 꼬리로 자르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뭐라고? 자네가 보낸 골프 접대비가 사실은 자네를 올가맬 뇌물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한철규가 자백했어. 매 장군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자네는 그저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야. 황중령. 황인철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야.
매 장군님은 나와 한 배를 탔어. 한 배? 배는 가라앉고 있어. 그리고 그는 이미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쳤지. 바로 그때였다. 신문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비키시오. 감찰단장 나와. 당장 서혜진 준장 나오라고 해. 익숙한 목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고 코드 명매 육군 본부 감찰차장인 박철규 소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서혜진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직접 찍어 누르기 위해 헬기를 타고 이곳 인제까지 날아온 것이었다. 서혜진, 자네 지금 뭐하는 짓인가? 상관 명령도 무시하고 최전방 부대를. 박 소장의 격노한 질책이 이어지는 순간 그는 신문실 안에 앉아있는 황인철 중령을 발견했다. 그리고 황인철은 자신을 구하러 온 신을 발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군님, 저를 구하러 오셨.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서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박 소장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단장, 준장 서혜진입니다. 지금 공범을 신문 중이었습니다. 공범? 박철규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서혜진은 황인철과 박철규 소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검은 장부의 사본, 대외 협력비 지출 내역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황인철 중령. 자네가 믿던 매 장군님이 바로 이분이신가? 그녀는 그 내역서를 박 소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코드명 매 육군 본부 감찰실 주말 골프 접대 350만 원. 박철규 소장님. 서혜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 골프 접대가 병사들의 피눈물인 줄은 알고 받으셨습니까? 박철규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서혜진이 이 장부를 가졌으리라고는, 그리고 황인철과 자신을 이 방에서 대면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건 모함이야. 황중령, 자네가 나를. 장군님께서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살려주신다고. 두 남자가 서로를 물고 뜯기 시작했다. 왕국과 독수리가 동시에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서혜진은 그 추악한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인터폰을 들었다. 김소령. 중앙수사단 헌병들 들어오라고 해. 피의자가 한 명 더 늘었군. 황인철은 자신의 신이 자신과 똑같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얼음 송곳은 그렇게 가장 높고 가장 단단해 보였던 부패의 얼음산을 그 정상부터 무너뜨려 버렸다. 구장 상처의 고백, 새로운 뿌리. 황인철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를 비호하던 독수리는 날개가 꺾였다. 하지만 12사단 산악대대에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깊고 음울했다. 간부들은 체포되거나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병사들은 지휘관이 사라진 부대에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던 폭군들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그들의 몸을 짓누르던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을 올가맨 트라우마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은 여전히 강력했다. 군 검찰은 서혜진 준장에게 보고했다. 단장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저들은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피해 병사들의 육성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들의 죄를 확실하게 단죄하고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려면 서혜진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처를 대중 앞에서 다시 헤집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먼저 춘천 국군병원 김하늘 일병을 찾아갔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로 뺨의 멍은 옅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장님 오셨습니까?
김하늘 일병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서혜진의 손짓에 멈칫하며 다시 앉았다. 몸은 좀 어떤가? 아직도 아픈 곳은? 괜찮습니다. 이제 안 아픕니다. 거짓말. 서혜진은 그의 침상 옆 간이 의자에 앉았다. 얼굴의 멍은 사라져도 마음의 멍은 그대로겠지. 내가 안 해. 그녀는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걷었다. 그녀의 팔목에도 오래되어 희미해진 흉터가 하나 있었다. 이건 내가 소위 때 생긴 흉터일세. 김하늘 일병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의 팔을 바라보았다. 유격 훈련 중에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던 남자 동기놈들이 엉터리 로프를 줬어. 여군은 이 정도도 못하냐면서. 훈련 중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바위에 찢긴 상처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서웠지. 포기하고 싶었고 나를 조롱하던 놈들이 죽도록 미웠지.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정말 그놈들 뜻대로 나약한 여군이 되는 거잖나. 나는 피가 철철 흐르는 팔로 다시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 그리고 그놈들보다 먼저 고지를 점령했지. 서혜진은 김하늘 일병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이, 나는 자네에게 강해져라고 말하지 않겠네. 자네는 이미 강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야. 사단장도 대대장도 아닌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어른으로서 하는 부탁일세. 그녀는 김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의 목소리가 필요하네. 자네가 지금 느끼는 이 공포, 이 분노, 이 억울함을 법정에서 저 짐승들 면전에다 대고 똑똑히 외쳐주게. 자네의 그 목소리가 자네와 같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하고 앞으로는 이 땅의 군대에 2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백신이 될 걸세. 자네는 그 백신을 만드는 첫 번째 용사야. 김하늘 일병은 아무 말 없이 서혜진의 흉터와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서혜진 준장은 산악대대 전체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딱딱한 훈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섰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여전히 죽은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군들, 나는 육군 본부 감찰단장 서혜진 준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인제의 차가운 산악 공기를 갈랐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병사들의 대열은 미동도 없었다. 그들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폭군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순간 서혜진 준장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정모를 벗어 옆에 내려놓고 그들 모두를 향해 꼿꼿하게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장성이 사병들에게 먼저 경례를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육군 본부의 장군으로서 여러분을 이 지옥에서 더 빨리 구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장군이, 그것도 얼음 송곳이라 불리는 장군이 일개 병사들에게 사과를 했다. 부조리를 참는 것은 군기가 아니다. 그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전우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전우애가 아니다. 그것은 방관이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 군인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이자 공포의 노예로 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지옥은 끝났다. 그때였다. 연병장 입구로 차량 한 대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 차에서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김하늘 일병이 내렸다. 그의 곁에는 전역복을 입은 박시후 예비역 병장, 그리고 목에 붕대를 감은 이준기 일병이 함께였다. 서혜진이 그들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서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김하늘 일병의 등을 밀어주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줄 시간이다.
이 부대의 진짜 주인은 황인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었음을 증명해라. 김하늘 일병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괴롭혔던 부대의 수백 명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는 자신을 외면했던 방관자들도 있었다. 일병 김하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았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창고로 끌려갈 때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의 고개가 하나둘 숙여졌다. 하지만 김하늘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계속 침묵하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저들을 고발할 겁니다. 제 동기 이준기처럼, 제 선임 박시후 병장님처럼. 박시후 예비역이 단상에 함께 올라 그의 어깨를 감쌌다. 이준기 일병도 그 옆에 섰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대열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김하늘, 미안하다. 그것은 김하늘의 동기였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연병장 곳곳에서 억눌렸던 울음과 고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나도 맞았습니다. 나도 돈을 뺏겼습니다. 미안하다, 준기야.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연병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공포의 침묵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고백의 광장이 열린 것이다. 서혜진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헬멧을 벗었다. 김소령. 예, 단장님. 육군 본부에 보고해. 12사단 산악대대 금일부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사단 전체의 심리 상담 지원팀 즉각 투입시켜. 한 명도 빠짐없이. 얼음 송곳은 썩은 뿌리를 도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 입은 땅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틀 수 있도록 가장 단단했던 얼음을 스스로 깨뜨려 길을 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었던 12사단 산악대대 조직 범죄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고등군사법원. 군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코드명 매 박철규 소장까지 연루된 이 전대미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서혜진 준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내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국방부 장관을 설득해 재판의 공개를 관철시켰다. 법정은 언론사와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 그 가장 높은 자리에 한때 전쟁 영웅으로 불렸던 황인철 중령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왕국의 사냥개 마동필 상사, 지옥의 서기 한철규 중사, 비열한 중재자 오승수 대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군복 어깨에는 빛나던 계급장 대신 미결을 뜻하는 노란색 수인 번호가 붙어 있었다. 값비싼 민간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그들은 그러나 일말의 반성도 없는 오만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훑어보았다. 특히 황인철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로 이 모든 것을 히스테릭한 여군 장군의 공명심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 서혜진 준장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자세로 정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철수 소령과 오민식 소령이, 그리고 그 뒤편에는 증인석에 서기 위해 대기 중인 김하늘 일병과 이준기 일병, 그리고 전역복을 입은 박시후 예비역 병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며 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황인철 중령의 변호인이 먼저 기선제 앞에 나섰다. 그는 육군 법무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육군 본부 감찰단장
서혜진 준장의 개인적인 공명심과 편파적인 감찰로 인해 부풀려진 마녀 사냥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황인철 중령은 최전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전과 같은 강한 훈련을 이에 있습니다. 검찰 측 군 법무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변호인은 지금 훈련과 범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행한 것은 훈련이 아니라 병사들의 인격과 육체를 파괴하고 금품을 갈취한 명백한 특수 공갈 및 직권 남용 가혹 행위입니다. 법정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으로 뜨거워졌다. 변호인단은 피해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한 관심 병사였다고 몰아가려 했고 모든 폭력은 군대 관행이자 필요하기였다고 강변했다. 그때 첫 번째 증인으로 박시후 예비역 병장이 나섰다. 그는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한 듯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마동필 상사는 저에게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혹한기 훈련 중에 저만 속옷 바람으로 눈밭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링지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변호인이 그를 몰아붙였다. 증인은 현역 복무 시절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 증언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부대 생활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모함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시후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팔목을 걷어붙여 흉터를 드러냈다. 이건 라이터로 지진 자국입니다. 이게 정신병의 증거입니까? 이건 저들이 남긴 범죄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저 제 후임들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절규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다음 증인은 이준기 일병이었다. 그는 마동필 상사가 탄약고에서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실제 살해당하진 않았지 않느냐며 그의 증언을 폄하하려 했다. 증인 무서웠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피고인의 인생을 망칠 셈입니까? 이준기 일병은 분노로 입술을 떨었지만 교활한 변호인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황인철 중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여자가 벌인 일이라 증거가 이 모양이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인. 김하늘 일병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아직 뺨에 희미한 흉터가 남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춘천 국군병원에서 공포에 떨던 나약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렷한 눈빛으로 피고인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증인, 피고인 황인철 중령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줘야 할 지휘관이었지만 저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은 자입니다. 증인의 얼굴에 난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황인철 중령의 보고서에는 야간 훈련 중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변호인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에 김하늘 일병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법정 전체를 울리는 단호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짓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얼어붙었다. 저는 훈련 중에 구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철규 중사가 제 통장 내역을 보고 있었고 마동필 상사가 제 배를 찼습니다. 그리고 황인철 중령은 영웅이라 불리던 그자는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내놈 부모는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고 했습니다. 김하늘은 그날의 기억에 치를 떨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반항하자 마동필 상사가 저를 대검 손잡이로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황인철 중령은 바닥에 쓰러진 제 얼굴을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제 뺨의 멍은 최전방을 지켜야 할 지휘관의 군화 자국입니다. 거짓말. 저놈이 감히 상관을 모함하고 있어.
피고인석에서 황인철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이찬솔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말을 이었다. 저들은 강군 육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강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공포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간부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우를 믿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외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12사단 산악대대 소속의 군인으로서 제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저 범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들에게는 관용이 아니라 가장 엄중한 법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은 가장 비열한 범죄자들입니다. 김하늘 일병의 포효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서혜진 준장은 정복 소매로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그녀의 얼음 송곳이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한 병사가 트라우마를 깨고 진정한 용사로 거듭나는 순간을 목격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군 검찰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범죄 일지가 담긴 영상 자료를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영상. 마동필 상사가 우통을 벗은 박시우의 배를 군홧발로 차는 장면. 악, 악 하는 비명소리. 두 번째 영상. 한철규 중사가 겁에 질린 병사에게 내 부모님 펀드 해지하라고. 그게 어렵냐? 고 윽박 지르는 음성. 그리고 세 번째 영상. 대대장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황인철 중령의 영웅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냈다. 하하. 마 상사, 너무 세게 때리면 티나잖아. 멍은 안 들게 하지만 뼛속까지 아프게 때리라고. 그래야 돈이 나오지. 하하. 황인철 중령이 자신의 부하가 병사를 폭행하는 것을 보며 웃고 있는 명백한 범죄 교사의 증거였다. 법정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은 오열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황인철 중령의 변호인단조차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인철 중령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고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황인철. 군형법 제62조 직권 남용 가혹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갈 교사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 적의 포화로부터 부하를 지켜야 할 지휘관이 오히려 부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25년. 황인철 중령은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다. 마동필 상사 상습 폭행 및 살인 미수 공갈죄로 징역 20년. 한철규 중사와 오승수 대위 범죄 방조 및 횡령 공갈죄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갈취한 모든 금품을 피해 병사들에게 전액 배상하고 이들의 불명예 전역을 육군 본부에 건의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길었던 재판이 끝났다. 황인철 중령은 억울하다. 이건 서혜진의 음모야. 저 여군년이. 라고 발악했지만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외친 그의 마지막 절규는 법정에 굳게 닫힌 문에 막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법정을 나온 서혜진 준장은 자신을 기다리던 김하늘, 이준기, 박시후와 마주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혜진 준장을 향해 가장 우렁차고 가장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서혜진 준장도 그들에게 답례했다. 고생했다 제군들. 아니 고맙다 나의 용사들. 그녀는 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힘주어 두드려 주었다. 그날 이후 12사단 산악대대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서혜진 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혁신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김철수 소령을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산악대대를 포함한 전군 부대에 감찰단장 직통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심리상담이 의무화되었다. 썩은 뿌리는 뽑혔고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건강한 새로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코드명 매 박철규 소장 역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년 뒤 가을. 만기 전역을 앞둔 김하늘 병장과 이준기 병장이 육군 본부 감찰단장실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던 이등병이 아닌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다. 충성. 병장 김하늘, 병장 이준기. 전역 신고합니다. 서혜진 준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축하하네. 두 사람 다 정말 훌륭하게 군 복무를 마쳤어. 모두 단장님 덕분입니다. 김하늘 병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단장님, 저 전역하고 법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 공부? 네. 제가 단장님께 구출되었던 것처럼 저도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복은 벗지만 단장님께 배운 정의는 가슴에 계속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준기 병장도 거들었다. 저는 복학해서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울 겁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튼튼한 회사를 만들 겁니다. 단장님 꼭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서혜진 준장은 두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그녀는 이들을 보며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고맙네. 자네들 같은 청년들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은 걸세.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금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자네들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일세. 감찰단장실을 나서는 두 청년의 발걸음은 힘찼다. 그들의 뒤로 서혜진 준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계룡대의 드넓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저 땅뿐만이 아니었다. 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아들딸들의 피멍든 마음까지도 지켜내야 함을 그녀는 얼음 송곳이라는 이름에 걸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